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CT 창업 이제 7주차입니다. 7주차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특허 창업 TV를 운영하는 호서대학교 이영철 교수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벌써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한 지 7주가 됐는데 매우 힘들었죠? 이제 중간고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같이 힘내서 좀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직접 뵙고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학생들을 보고 토론도 많이 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만은 대신에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퀴즈나 과제 임무에 주어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좋은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재는 이제 창업론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되고 여러분들 그 교재는 상당히 내용이 굉장히 때문에 필요하신 학생들은 구입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공하는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 선정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자기가 이제 계속 단독으로 예를 들면 소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것을 키워서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M&A라든지 하는 걸 해서 더욱더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사업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그 일반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아이템에 자기의 능력과 또 재능과 또 예상되는 투입이 예상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후보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는 절차를 꼭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사업 아이템 선정의 기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업 상품과 시장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또 사례별 성공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창업 상품과 시장과 내가 하는 창업 상품이 좋은데 시장의 고객들 이런 것들 관계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고객이 주로 뭐 주부가 있다든지 학생층이 있다든지 또는 직장인들이 있다든지 다양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 사례별 성공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뒷장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 사업 아이템 선정에서 두 번째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품 유형의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장을 조사를 해보고 첫 번째 이제 성공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품 유형이 어떤 것이 있다.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품 유형과 기본 요건을 기준으로 현재 존재하는 기존 상품을 조사한다. 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품 유형과 기본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존재하는 기존 시장, 기존 상품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존 상품의 응용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존 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또는 그것을 기존 상품에 대한 개선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라면은 개선을 할 수 있겠는지 내가 가진 자산이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런 개선 가능성을 정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표 2-1을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과 시장과의 관계 및 성공 가능성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창업 적합,
또 창업 부적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창업 적합에는 케이스는 AB형으로 구분하고 부적합은 CD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편의상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형은 A형은 신상품과 기존 시장을 2분의 1 정도 결합한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만족을 주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수요가 기존에 있죠.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시장에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신상품을 개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50 내지 7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존 상품과 신상품 부분에서 약 4분의 1 정도의 비율을 가져간다고 할 때 이제는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는 기존 상품을 사업 아이템으로 하여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업에는 라이프 사이클 또 기술에는 기술 사이클이라고 해서 도입기가 있겠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이후에 쇠퇴기로 이루어지는 도입, 성장, 성숙, 그렇죠? 도입, 성장, 성숙, 그 다음에 쇠퇴기 이렇게 하는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는 기존 상품을 사업 아이템으로 하여 새로운 시장에 참여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위험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상품과 신시장이 결합할 때 약 한 20분의 1 정도의 관계가 높지가 않다면 이것은 신상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신시장이죠. 신상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교적 고가 상품인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죠. 신상품을 신시장에 판매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성공 가능성은 약 5% 정도로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품을 기존 시장에 내는 것, 이걸 D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경쟁시 또는 해외 상품과 경쟁하여 이겨야 되는 경쟁사죠. 경쟁사 또는 해외 상품과 경쟁하여 이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상품을 기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경쟁사 또는 해외 상품을 경쟁하여 이겨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10 내지 3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후보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창업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표 2-2에서 첨부하면서 설명을 들어보겠는데 성공적인 상품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상품은 욕구 충족형 상품, 이른바 히트 예상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 자, 세 번째는 일정 기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 성공적인 상품의 기본 요건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트 예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욕구 충족형 상품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 욕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품이 개발되지 않았다. 또 미래 욕구 분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본 요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그러면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원가 절감의 장점을 갖는 이런 것입니다. 품질 향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실용신안, 의장 등록, 특허 등록 이런 걸 통해서 권리도 가지면서 품질을 개선하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및 특징이 추가되는 이런 품질 향상도 있습니다. 또 품질 및 외형 개선, 신뢰도 증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품질 향상이 있다고 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가를 절감을 해서 비용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저렴한 원재료를 개발,
이것은 이제 저렴한 원재료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양한 구입처를 발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식품, 자연식품을 할 때 기존에 이제 A 지역에서 나는 어떤 식품을 주로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했을 때 그거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면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서 나는 좋은 재료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면 구매처를 개발한다면 그걸 통해서 원가를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입니다. 새로 요즘 스마트 팩토리, 또 IT, IoT, ICT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고 세 번째 원가 절감을 통한 저렴한 가격을 공급을 가격으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상품의 기본 요건으로는 일정 시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첫 번째, 소비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 두 번째, 소비자 취향의 변화. 셋째, 소비자 의식의 변화. 그리고 국민 경제 수준의 변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인구의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서 특정 상품이 좀 증가한다. 이런 그 흐름을 타는 게 있죠. 유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의식의 변화.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소비자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라든지 또 젤 타입의 소독제, 또 뿌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시장에 있어도 약국에 있어도 별로 이렇게 눈을 띄지 못하고 소비자의 그 호기심을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했는데 이제 많은 그런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의식이 변화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일정 기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 경제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구매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공적인 상품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욕구 충족형 상품, 경쟁력이 있는 상품, 일정 기간 수요 증가. 경쟁력 있는 상품은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또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이 있다.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후보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분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류법. 이것은 그 yes or no 법이라고 하는데 대상 아이들을 yes와 no와 같은 절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거 충족한다, 예, 충족하지 못한다, 아니요, 이런 것인데 장점은 간편하면서 비교적 많은 대상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문항의 내용이나 선택이 주관적이고 응답의 범위가 둘로 제약되어서 체계적인 내용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곤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질문이 주어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것만 묻기 때문에 yes와 no를 대답하기 때문에 응답의 범위가 둘로 제약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같은 거 좋다고 그래도 아주 좋다라든지 매우 좋다 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yes와 no로 한다고 그러면 간단하긴 하지만은 상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류법의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인가 또는 허용된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또 이 사업은 대기오염, 소음, 합천오염 등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 법적, 환경적인 요소. 세 번째, 수입 제한, 외화 관리, 고용 등 국가의 산업정책에 위배되는가.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상품이 또 있을 수 있죠. 또 이 사업은 거대한 자본과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특수한 기술과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가?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인가? 예, 아니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항공기 사업이나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대단히 수익이 많이 난다고 알려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같은 거 새로운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다든지 그러면 소득이 많이 나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대단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진입장벽, 기본적으로 기술 수준이라든지 또 검사 장비, 테스트 기간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이런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가서 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딱 해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 같은 걸 할 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기존 시장이나 판매 조직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인가, 이런 게 없는 신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 하는 것이죠. 기존에 형성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주 경쟁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업은 대체제나 보완제가 존재하는가. 대체제는 어떤 것을 A를 B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이런 효용 가치가 있는 대체제라고 하고, 보완제는 A가 이제 B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을 보완해서 사용할 경우에 더 많은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의 진입을 어떻게 만드는 독점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도 5가지 힘이라고 해서 내부의 힘, 또 구입자의 장벽, 또 구매자의 장벽, 또 신기술, 뭐 다양하게 이렇게 5가지의 힘이 있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에 한번 마이클 포터의 그 5 포스, 5가지 힘의 사업에 있어서 5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분류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반면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해서 상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중치법이 있습니다. 가중치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점수를 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0점, 1점, 2점, 3점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두고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내가 있는가, 또 사업자는 지식이 있는가, 이런 것을 뭐 0점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3점을 받을 수도 있겠죠. 3점이 최고라고 했을 경우에. 자, 두 번째는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경험이 내가 전혀 없다, 또 경험이 아주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 숙련도의 여부, 이것도 점수로 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 진입의 용이성이 있는가, 용이성이 높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겠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이고, 다섯 번째는 독창성의 여부입니다. 독창성이 있는 사업인가, 사업 아이템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치 부여를 위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이래서 창업 아이템이 뭐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액세서리즈, 가방 같은 거는 액세서리점이다, 이런 게 있을 테고, 나는 커피숍을 한번 해볼 것인가, 그리고 퇴직자들이 많이 한다는 이른바 뭐 치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쭉 적어 놓고 해당 분야에 우리가 1점부터 3점 또는 필요 세분하기 위해서는 0점부터 5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1점, 0점, 2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것을 첫 번째 작성하는 방법은 맨 왼쪽 창업 아이템 항목의 순서대로 생각하기에 가장 관심이 가지고 고려 중에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차례로 적는다. 위에서부터 적는 것이죠. 두 번째, 각각 아이템에 대해 각 영역별 문항의 질문에 따라 0에서 3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차트에 기재된 점수 합계를 낸 다음 합계가 10 미만을 기록한 아이템은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아이템 중에서 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10 미만의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걸 가지고 또 세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0점, 그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이 있다 1점,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점, 실무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표에서 봤습니다만 독창성이 있는데, 독창성은 말 그대로 어떤 누구도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독창성이란 창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같은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누구도 제공하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창업자가 선정한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중치를 부여해서 후보 아이템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템 선정 기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선정의 원칙. 첫 번째, 성장 가능성이죠. 이 아이템을 내가 선택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봐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노쇠하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듯이 상품이나 시장에도 시장에 도입되는 도입기,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하다가 이제 성장하는 성장기, 그리고 그 시장이 아주 무르익은 이런 성숙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쇠퇴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대, 가치관 이런 게 바뀌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첫 번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험이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가. 개인의 또는 공동 참여자의, 투자자의, 회사의 경험이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가. 자기 전문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인가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패 위험이 적은 업종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고 보면 법적으로 뭐 허가라든지 면허, 등록이 등이 없으면 창업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단순히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자 본인이 어떤 자격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자격이나 기능이 있는 종업원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스크죠. 리스크가 적은 업종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것은 위험이 큰 사업일수록 사업 성공 시에 이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종은 실패율이 성공률보다 훨씬 높다는데 창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익이 적어서 큰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라면, 성공만 확실하면 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착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좀 적더라도 실패 위험이 적은 업종인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창업 아이템 선정 기준 10개명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나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아이템에 현혹당하지 마라. 누구나 좋다고 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아, 잘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치킨 이런 거, 그거 큰 비용 없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사업 아이템 현혹당하지 말라, 이런 것 듣고. 두 번째로는 사업 아이템에도 수명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도입기, 성장기 올라가서 이렇게 성숙기가 완만하게 있다가 급격하게 또는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쇠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S커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S커브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런 준비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직장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창업자의 절반 정도는 현재 전 근무지 경험에서 얻은 사업 아이템 정보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에 있어서는 현재의 직장이 사업 아이템의 중요한 주요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감한 아이템이라든지 미확이 된 사업 아이템은 경계해야 된다. 또 하이테크형 아이템보다 하이터치형 아이템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테크형 아이템은 첨단 산업은 아이템으로서 특허 상품이나 뭐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기술 상품을 말하는데, 반면에 하이터치형 아이템이라고 하면 기존 상품의 일부 성능이나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상품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이터치형은 기존 상품의 일부 성능이나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서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은 조급히 결정하지 마라. 표 하나, 한두 개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망 아이템에 대한 선입 경험을 버려라. 또 사양산업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사업 구조상 사양산업 분야가 있긴 마련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물어서 확고하고 안정된 위치를 확보한 창업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10번째는 창업자의 적성 경험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 아이템 선정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